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경찰차에서 나온 두 경찰은 여자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고 있었고, 그렇게 끌려가는 여자를 한 청년이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 청년의 목소리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게 떨려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남자는 한숨을 쉬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가을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어느 오후 날이었습니다. 전직 대법원 판사 박진수는 사돈 최영배의 집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70평생을 살아온 그의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겨 사돈어른. 현관문이 열리자 최영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공손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진수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벽에 걸린 가족사진들. 평범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이었죠. 차 한 잔 드릴게요. 최영배의 아내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어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들 준혁이 결혼한 후로 사돈 간의 만남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판사직에서 은퇴한 후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선율이 진수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2층 어디선가 흘러내려오는 그 멜로디에 진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거 설마? 진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35년 전 어린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와 똑같은 멜로디였습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진수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간신히 억누르며 말했어요. 2층 끝쪽에 있습니다. 최영배가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진수의 머릿속은 온통 그 멜로디로 가득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층에 올라서자 피아노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진수는 소리를 따라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보였고 그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 앞에 다가간 진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그의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거든요. 낡은 피아노 앞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해 보이던지. 이미선, 또 그러고 있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다락방으로 올라오더니 차갑게 꾸짖었어요. 몇 번 말했어? 손님 있을 때는 조용히 하라고. 서윤은 거칠게 피아노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진수는 이미선이라는 여성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진수의 온몸에 충격이 흘렀습니다. 저 눈매, 저 코. 죽은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35년 전 사라진 딸 소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소연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이미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혼날 때마다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 모습을 보는 진수의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사돈어른. 뒤늦게 진수를 발견한 서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화장실 찾다. 길을 잘못 들었나 보네요. 진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수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재 한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고 35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진단서가 보였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그 아래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죠. 환자는 언어 발달이 지연되었으나 특히 기억력이 뛰어나며 음악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보임.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전 5살이던 소연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자장가. 오늘 다락방에서 들은 그 선율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소연아, 정말 너인 거니?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을 가능성. 3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가 보였어요. 하지만 진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작은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5년 만에 다시 시작될 진실을 향한 여행.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1989년 가을, 서울중앙지방법원 401호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판사석에 앉아 두꺼운 판결문을 들고 있었어요. 겨우 35살의 젊은 판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건설업계를 뒤흔든 대형 비리 사건의 주범 최대철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최대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최대철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판사님, 최대철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어요. 당신도 언젠가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반드시요.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진수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최대철이 법정을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그 시선이 진수의 등을 따라왔습니다. 진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대철이 교도소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것이었어요. 진수는 신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법관으로서는 당연한 판결이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최영배는 형의 싸늘한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최영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진수 그 사람 때문에 형님이 죽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반드시요. 그의 주먹이 바닥을 쳤어요. 복수에 대한 맹세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진수의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소연아, 이리 와서 아빠 무릎에 앉아. 5살 소연이 총총 걸음으로 달려왔어요.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했지만 어딘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오늘 병원에서 뭐 했는지 아빠한테 말해줄래? 소연은 대답 대신 피아노 앞으로 가서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띵 마이너스 딩동 딩동 마이너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마치 마법 같았어요. 진수의 아내 미영이 부엌에서 나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소연이가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진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음악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한 번 들은 곡은 바로 따라 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진수는 소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그의 가슴에 닿았어요. 괜찮아. 우리 소연이는 특별한 아이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진수는 소연을 위해 자장가를 지었어요. 우리 소연아, 예쁜 소연아, 별빛 따라 꿈나라로. 소연이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미영이 급한 일로 잠깐 집을 비웠어요. 소연아, 아빠 일하는 동안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어. 엄마가 금방 올게.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놀이터로 향했어요. 1시간 후 미영이 돌아왔을 때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소연아, 소연아. 미영의 비명이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진수가 법원에서 급히 뛰어왔을 때 미영은 놀이터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소연이가
소연이가 없어졌어요. 진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온 동네가 수색에 나섰어요. 하지만 소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소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수와 미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미영은 계속 울기만 했고 진수는 미친 듯이 경찰서를 드나들었습니다. 판사님,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어요. 미영은 점점 말라갔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소연의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소연아, 엄마 여기 있어. 빨리 돌아와.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미영의 심장이 멈췄어요.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진수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이제 진수에게는 10살 아들 준혁만 남았어요. 준혁이 물었어요. 아빠, 누나는 언제 돌아와요? 진수는 아들의 순수한 눈을 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준혁아, 누나는 외국에서 치료받다가 하늘나라로 갔단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나도 엄마처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진수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래. 누나는 엄마랑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날 밤 진수는 소연이 치던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띵 마이너스 딩동 딩동 마이너스. 소연이 좋아하던 그 멜로디였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건반을 적셨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35년이 흘렀지만 진수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몰랐어요. 그 모든 일이 최영배의 치밀한 복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라진 소연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운명의 톱니다 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책상 위를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품고 살았던 비밀이 이제 터져나올 때가 온 것입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3번. 마침내 결심을 굳힌 진수는 낡은 수첩에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기태야, 나야, 박진수. 수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기태. 법원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서기관이었죠.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의 정보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판사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진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나? 누군가의 신원을 조사해야 해. 임미선이라는 여자야. 전화를 끊고 난 진수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침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최근 서윤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윤은 우리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을까?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윤의 서랍장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대신 달력을 펼쳐보았습니다. 매년 5월 15일. 서윤이 유독 불안해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뭔가 특별한 날이었나?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판사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미선의 호적을 추적했는데요.
20년 전 갑자기 나타난 기록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라는 말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기태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영배 부부가 20년 전 갑자기 이미선을 입양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나이가 이미 15살이었습니다. 15살 아이를 입양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이미선의 모습. 눈매가 코가 입술이 모두 죽은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판사님, 혹시 이 아이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내 딸일지도 몰라. 35년 전에 사라진. 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법원에서도 소문만 무성했던 그 사건. 진수 판사의 딸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무도 몰랐죠. 저녁이 되어 진수는 준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준혁아, 내게 숨긴 것이 있다. 네? 너에게는 누나가 있었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누나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진수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아들 앞에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진단서와 사진들.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이야. 네, 누나. 자폐가 있었지만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 5살 때 실종되었단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사라졌다고요? 그럼 지금은... 죽었다고 너에게 말했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납치당한 거야. 그리고 어제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내 장인 댁에서 봤어. 이미선이라는 여자를. 그 아이가 소연이일지도 몰라. 준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그럼 서윤이가... 아니, 그럴 리가... 바로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서윤이었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그런데 서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노인이 눈치챈 것 같아요. 이미선 문제 때문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정우진 씨 어떻게 하죠? 이대로 가면...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움직여야 한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5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시절 아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 DNA 샘플을 구해야 해. 그리고 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때 대법원 판사였던 남자의 위엄이 되살아났죠. 내 딸을 되찾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누나를 구해야 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가족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부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아내의 여행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밝은 웃음이 칼처럼 심장을 찔렀죠. 여보, 정말 괜찮아요? 갑자기 해외여행이라니.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늘 가고 싶다고 했잖아.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장인 장모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최영배는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그 모습이 준혁에게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잘 다녀와요. 사랑해. 공항 출국장 앞에서 준혁은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포옹이었죠. 서윤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때는 그 향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숨이 막혔어요. 비행기가 떠나고 1시간 후 진수는 법원에서 받아온 영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5년.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아들의 눈을 보았어요. 거기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힘들 거다. 누나잖아요. 누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영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35년 전 그날처럼요. 진수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경찰입니다. 영장 있습니다. 동행한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비상키로 열겠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 썰렁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어요. 2층입니다. 진수가 앞장섰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5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락방 문 앞. 진수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소연아.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다락방 구석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웃은 날가 있었죠.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는 숨이 멎었어요. 죽은 아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소연아. 나야. 아빠야. 진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동물처럼. 소연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폐증 특유의 행동이었죠. 진수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누나. 준혁이 흐느꼈습니다. 강한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저 누나를 잃었던 어린 남동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가 진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죠. 진수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소연아. 기억하니? 진수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 레, 미, 솔. 35년 전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의 멜로디였죠. 첫 음이 울리자 소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자장 우리 소연. 예쁜 꿈을 꾸렴.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아노로 다가왔죠. 그리고는 진수 옆에 앉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도, 레, 미, 솔. 소연이 멜로디를 이어받았습니다. 정확했어요. 35년 전과 똑같은 리듬, 똑같은 템포였죠. 소연의 입에서 무언가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진수는 숨을 죽였어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진수는 딸을 꼭 안았어요. 소연의 몸은 뻣뻣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왔어. 준혁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가족이 35년 만에 하나가 되었죠. 형사가 방을 수색하던 중 서랍에서 두꺼운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박 판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일기장이었습니다. 소연의 일기장.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오늘도 서윤 언니가 때렸다. 피아노 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피아노만 치면 아빠 생각이 난다. 아빠는 어디 있을까? 진수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주워들었죠. 이런 나쁜.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20년간의 학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굶김, 구타, 감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정우진이라는 놈도 가담했군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형사가 증거품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 소연은 진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마치 다시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진수가 속삭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해하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도 바로 시작되었죠. 99.9% 일치합니다. 친부녀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진수는 다시 한번 딸을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연도 살짝 팔을 들어 아빠를 안았어요. 준혁은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빨리 귀국하고 있답니다. 체포영장 준비해 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은 이미 식어버렸죠. 3일 후, 공항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배 부부와 서윤 그리고 정우진까지 모두가 체포되었죠. 준혁아, 이게 무슨...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해! 이제 다 알게 되었어! 준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내 누나를 학대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의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병실에서 소연은 작은 키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음악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거든요. 도, 레, 미, 솔. 여전히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희망이 담겨 있었죠. 아빠. 소연이 진수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35년 만의 미소였어요. 법정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70년 인생에서 수없이 법정에 섰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아픈 날은 없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한서윤이 최대철의 딸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인 서윤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어요. 한때 아들 준혁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그 여자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소연이의 일기장에서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일기장을 읽던 날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죠. 20년간 딸이 겪은 고통의 기록들. 서윤과 정우진이 소연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의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 한쪽에서 최영배 부부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형배의 어깨가 들썩이며 떨렸고 그의 아내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그들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죠.
피고인 한서윤, 최후 진술하세요. 판사의 말에 서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텅 빈 눈동자가 허공을 바라보았죠. 저는 6살 때부터 아버지의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후 삼촌 네 분이 저를 거두어 주셨죠. 그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진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괴되었다고. 그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요. 순간 진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 전 그날, 법정에서 최대철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의를 위한 판결이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한 가족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던 거죠. 저는 준혁 씨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처음엔 복수를 위한 접근이었지만 그의 따뜻함에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소연 씨를 보면서도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박진수 판사님이 고통받는 모습에 만족감을 느꼈어요. 저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정이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준혁이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고백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죠. 박진수 판사님. 서윤이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서윤, 징역 7년. 피고인 정우진, 징역 5년. 피고인 최형배, 최민자 부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죠. 3달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새로 지은 건물의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연 음악치료센터라는 간판이 반짝이며 빛났어요. 진수는 은퇴 후 모든 재산을 털어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소연뿐만 아니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아빠, 여기에요. 준혁의 목소리에 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주실 안에서 소연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진수는 그 멜로디를 알아들었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어린 소연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그녀가 편곡한 것이었어요. 음악이 끝나자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 빠. 단 2글자. 하지만 그 짧은 단어에는 35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혁도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울고 있었죠. 그래, 소연아, 아빠야.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움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었죠. 소연이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곡이었어요. 슬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모두 녹아있는 그녀만의 이야기였죠. 진수와 준혁은 조용히 그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아픔을 나누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음악치료센터의 문이 열리고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자폐를 가진 또 다른 아이였죠. 진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는 음악으로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의 연주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치유의 선율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